일기장. 정확히 7일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죽은 아우의 서재에 들어가서 그가 남겨놓은 이런저런 글들을 꺼내놓고는 혼자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밤은 그리 깊지 않은데도 온 집안은 눈물에 젖어 죽은 듯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딘가 신파극 같기는 하지만 멀리서 행상꾼의 외치는 소리가 잠옷 구슬프게 메아리쳤지요.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사무치는 심정으로 문득 눈앞에 있던 동생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사랑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을 20살 동생을 한없이 가여워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아서 친구가 그리 많지 않았던 동생은 자연히 서재에 틀어박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느다란 펜으로 꼼꼼하게 적어내린 일기장만 보아도 그런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인생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신앙에 대한 번민, 그 또래의 누구나 경험하는 소위 청춘의 번뇌들이 유치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진지한 문장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나 자신의 과거를 보는 심정으로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 곳곳의 문장 속에서 동생의 토끼 같은 겁 많은 눈동자가 물끄러미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3월 9일까지 읽었을 때 감기에 젖어 있던 제가 무심코 작은 소리를 질렀을 정도로 눈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순결한 그 일기의 문장 속에 처음으로 뿅 하고 화사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발신난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자리에 기타카와 유키의 엽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유키의 양은 저도 잘 아는 저희와는 먼 친척 관계인 집에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동생이 혹시 유키의 양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엷은 전율을 느끼며 계속 읽어나갔지만은 제 의욕적인 예상과는 반대로 유키의 양은 일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의 수신란에 기타카와 유키의 엽서라고 적힌 것을 시작으로 며칠 동안은 수신란이나 발신란에 유키의 양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신은 3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신은 같은 날 시작되어 5월 17일까지, 양쪽 다 석 달이 못 되는 짧은 기간만 계속되었을 뿐, 동생의 병이 심각해져서 연필을 잡을 수 없게 된 10월 중순에 이를 때까지, 또한 동생의 생전 마지막 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장에조차 단 한 번도 유키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그가 보낸 것은 8회, 유키의 양이 보낸 것은 10회 뿐인데다가 동생이 보낸 것이나 유키의 양이 보낸 것이나 모조리 엽서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서 남의 눈을 꺼릴 종류의 문장이 적혀 있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일기장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가 일부러 쓰지 않은 것 같지도 않더군요. 저는 안심도 실망도 아닌 감정으로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역시 동생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죽었다 생각을 하니까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문득 눈을 들어 책상 위를 보니 생전에 동생이 많이 아끼던 소형 문갑이 눈에 띄었습니다. 생전에 그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보관해 두었던 그 고풍스러운 칠공의 문갑 속에 어쩌면
쓸쓸한 제 마음을 달래줄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무심코 그 문갑을 열어보았습니다. 문갑 안에는 이 이야기와 관계없는 갖가지 서류 따위가 들어있었는데 맨 밑바닥에서 역시 그랬구나 싶게 흰 종이에 쌓인 11장의 그림 엽서가, 즉 유키의 양이 보낸 그림 엽서가 나왔습니다. 연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면 문갑 안 깊숙한 곳에 이토록 소중히 간직해 두지는 않았을 테지요. 저는 불현듯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그 11장의 그림 엽서를 차례차례 읽었습니다. 엽서를 쥔 제 손이 어떤 감정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엽서의 어떤 문장에서도 혹은 문장의 어떤 행간에서도 연애 편지다운 느낌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은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제대로 속내를 털어놓지도 못한 채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아무 의미 없는 이 몇 통의 그림 엽서를 부적처럼 소중히 간직하면서 가엾게도 그것을 최소한의 위안으로 삼았던 것일까요?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을 마음에 품은 채 이 세상을 떴던 것일까요? 저는 유키의 양이 보낸 그림 엽서를 앞에 둔 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일기 내용에 따르면 유키의 양에게서 엽서를 수신한 기록은 10회뿐인데 여기에는 11통의 그림 엽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마지막 엽서는 5월 25일 날짜입니다. 분명 그날 일기의 수신란에는 유키의 양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다시 일기장을 들고 5월 25일 날짜를 펼쳐보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사실을 간과했음을 깨달았지요. 그날의 수신란에는 정말로 공백인 채 남아 있었지만은 본문 중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더군요. 마지막 답장으로 Y의 그림 엽서가 도착. 실망. 너무 소심했다. 이제는 다 끝장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Y는 유키의 양의 이니셜이 틀림없습니다. 그 밖에 같은 머리 글자를 쓰는 지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구절은 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일기에 따르면 그는 유키의 양 앞으로 엽서를 보냈을 뿐입니다. 설마하니 엽서에다가 연애 편지를 썼을 리가요? 그럼 이 일기에는 적혀있지 않은 편지를 보낸 적이라도 있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이 무의미한 그림 엽서가 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요. 이후 그도 유키의 양도 엽서 왕래를 중단한 것을 보면 그런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설령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키의 양이 보낸 이 마지막 엽서의 내용은 아주 이상합니다. 엽서에는 이미 그때부터 동생은 병상에 누워 있었을 텐데 이 병을 염려하는 구절만이 아름다운 필적으로 적혀 있을 따름이니까요. 또 이렇게 꼬박꼬박 발신수신 기록을 하던 동생이니만큼 8통의 엽서 외에 편지를 보냈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 실망 운운하는 구절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죽은 동생이 남기고 간 하나의 수수께끼로 여기고 그냥 묻어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슨 팔자인지 저는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마치 탐정이 범죄의 흔적을 쫓아다니듯이 악착같이 그 진상을 파헤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격입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 그 수수께끼는 본인의 입을 통해서는 영원히 알 길이 없는 데다가 그 진위가 저와도 커다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탐정 기질이 한층 더 배가 되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 따위 깡그리 잊어버린 채 수수께끼를 푸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일기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밖에 동생이 쓴 글 따위도 모조리 찾아내어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록처럼 보이는 것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동생은 대단한 부끄럼쟁이였던 데다가 극도로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남아있을 리가 없었지요. 저는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른 채 아무리 생각해도 풀릴성 쉽지 않은 이 수수께끼를 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별의별 헛수고 끝에 불현듯 저는 동생이 엽서를 보낸 날짜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동생이 엽서를 보낸 순서: 3월, 9일, 12일, 15일, 22일, 4월, 5일, 25일, 5월, 15일, 21일. 이 날짜는 사랑을 하는 자의 심리에 반하지 않습니까? 비록 연애 편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엽서가 뒤로 갈수록 뜸해지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유키의 양이 보낸 엽서의 날짜를 대조해 보면 더 이상해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월 10일, 13일, 17일, 23일, 4월 6일, 14일, 18일, 26일, 5월 3일, 17일, 25일. 이것을 보면 유키의 양은 동생의 엽서에 매번 답장을 보낸 데다가 그 외에도 4월 14일, 18일, 그리고 5월 3일처럼 적어도 이 세 번만큼은 그녀가 더 적극적으로 연통을 했는데, 만약 동생이 그녀를 사랑했다면 왜 이 세 번의 연통에는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기장의 구절과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일기에 따르면 당시 동생은 여행 중도 아니었고 연필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 무의미한 내용이라지만은 유키의 양의 연통이 빈번했다니 이 상대가 젊은 남자이니만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또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쌍방이 모두 입이라도 맞춘 듯이 5월 25일 이후에는 연락을 딱 끊어버린 것은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이 엽서를 보낸 날짜를 다시 보니까 이 날짜에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는 암호로 된 연애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닐까요? 이 엽서의 날짜가 그 암호문의 열쇠인 것은 아닐까요? 비밀을 좋아했던 동생의 성격으로 짐작컨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날짜의 숫자가 이로하나 아이우에오 혹은 ABC 중에 어느 문자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일일이 맞추어 보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암호 해독을 해본 경험이 얼마간 있었으니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월 9일은 알파벳의 9번째 글자인 I, 마찬가지로 12일은 12번째인 L,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8개 날짜는 바로 I love you 이렇게 해독이 되더군요.
아, 이 얼마나 아이 같으면서도 끈기 있는 연애 편지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단 한마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꼬박 석 달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동생의 유별난 성격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것이 우연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해보면 모두 명백해집니다. 실망이라는 의미도 이해가 갑니다. 그가 마지막인 유에 해당하는 엽서를 보냈는데도 유키의 양은 변함없이 무의미한 그림 엽서로 답변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마침 동생이 의사에게서 그 진절이 나는 병을 선고받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엾은 동생은 이 이중의 타격에 더는 연애 편지를 쓸 기력을 잃어버렸겠지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연인에게도 물론 털어놓기야 했지만 뜻이 통하지 않았다는 애타는 마음만 끌어안은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표현할 길 없는 어두운 기분에 시달리며 가만히 자리에 앉은 채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놓여있던 유키의 양의 그림 엽서를 이 동생이 문갑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그 그림 엽서들을 아무런 까닭도 없이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또 무슨 뜻밖의 사실입니까? 쓸데없는 호기심이여 저주받을지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훨씬 나았을 텐데. 유키의 양이 보낸 그림 엽서의 앞면에 정갈한 글자로 동생의 주소 성명이 적혀 있는 한 옆에 한 장도 예외 없이 우표가 삐딱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하지 않은 이상 그럴 수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가지런히 그리고 삐딱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연한 실수 따위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미 그 무렵부터 저는 호기심이 강한 사내였던지 한 문학 잡지에 우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른 비밀 통신 방법이 실렸던 것을 자세히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려면 우표를 삐딱하게 붙이면 된다는 것은 사실 한번 응용해 본 적도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키의 양이 우표를 삐딱하게 붙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방법은 당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꽤 유행을 했었지요. 그런 낡은 시대 유행을 지금의 젊은 남녀가 알 리는 없지만은 마침 유키의 양과 동생이 엽서를 주고받던 무렵에 우노 고지에 두 명의 아오키 아이사부로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그 소설 속에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사이에서도 화제였으니까 분명 동생과 유키의 양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알 텐데도 유키의 양이 석 달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마침내는 실망을 할 때까지 동생이 그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니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지요. 혹은 우표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극도로 흥분했었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실망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 그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고풍스러운 연애도 있을까요? 만약에 제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호소하면서도 양쪽 모두 상대 마음을 전혀 모른 채 한 사람은 타격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슬픈 시련의 상처를 끌어안고 긴 생애를 살아야만 하다니 너무도
소심한 사랑이었습니다. 유키의 양은 젊디 젊은 여성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동생의 수다는 소심하다기보다는 차라리 비겁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동생이 한 짓을 탓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탓하기는커녕 저는 그의 이런 괴짜 같은 성격을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나기를 대단한 부끄럼쟁이인데다가 소심하고 그런 한편으로는 상당히 자존심이 세했던 동생은 사랑을 할 때도 거절당할 경우의 수치심부터 상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거절당한다는 것은 동생 같은 기질의 남자에게서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독한 고통이니까요. 그의 형인 저는 잘 압니다. 거절당했을 때의 창피함을 막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백했다가 혹시라도 거절을 당했을 때의 수치심과 민망함은 상대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영원히 이어지겠죠. 만약 거절당했을 경우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고 발뺌할 방법은 없을까? 그는 분명 그렇게 고민했을 테죠. 먼 옛날의 귀족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연가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노골적인 거절의 고통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동생도 꼭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그는 평소에 애독하는 탐정소설에서 힌트를 얻은 암호 통신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지나친 조심성 때문에 그런 난해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자신의 암호를 생각해낸 면밀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상대의 암호에는 어찌 이리 둔감했을까요? 자부심이 지나쳐서 엉뚱한 실패를 연출하는 예는 이 세상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반대로 자부심이 너무 없어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야말로 본의 아닌 불상사입니다. 저는 동생의 일기장을 들춰봄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사실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는지, 제 심정이 그저 젊은 두 사람의 안타까운 실패를 슬퍼하는 것뿐이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저에게는요, 또 한 가지 이기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제 마음을 미칠 듯이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뜨거워진 머리를 겨울밤에 얼어붙은 바람에 식히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정원용 신발을 신고 휘청휘청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하염없이 나무들 사이를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동생이 죽기 2달 전에 결정된 저와 유키의 양의 약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